그것은 마을에서도 소문과 의문 속 베일에 쌓인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거기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고 그러게 했었어요. 고함 소리 나고 막 그러더라고. 여자의 목소리나. 고양이가 세상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와서 있잖아. 그 이러고 있어 고양이가. 얼마 전까지 사람이 거주했다고 보기에는 상상하기 힘든 이곳. 집안 곳곳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적과 낙서가 빼곡한 이곳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19년 동안 일가족을 가스라이팅해 수억 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세상이 알려지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일명 무속인 일가족 가스라이팅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엄마와 3남매로 이루어졌던 일가족은 어쩌다 범죄 피해자가 된 걸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피해자인 어머니가 의지할 곳을 좀 찾다가 뭐 동네에 이렇게 주변 어디 잘하는 데가 있다 해서 갔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남편을 병으로 잃고 의지할 곳이 필요했을지도 모를 새남매의 엄마가 한 무속인을 찾아간 것이 19년간 이어진 악연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주거지 내부를 보면 그러니까 그 무당들 그 애완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 놓고 피해자들은 주방에서만 생활을 했는데 환경 자체도 너무 열악하고 자기네들이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 3남매와 엄마의 웃음이 가득했을 가족의 보금자리는 무속인을 만난 후 가족의 감옥이 됐습니다. 고양이에게 거실과 안방을 내주고 부엌에서 생활했다는 엄마와 3남매. 무속인 부부는 찬바람을 막아줄 창문조차 모두 떼어내고 여기 CCTV는 여기껏 남아있네요. 집안에 총 13대의 CCTV를 설치해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아예 진술 안 한 친구도 있었는데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 추궁을 하였음에도 그 친구들은 그런 일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계속 피해를 은폐하려고만 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쉼터에 긴급 분리 조치하고 3개월간 피해자들을 설득해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경찰. 피해자들이 고백한 내용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서로 폭행을 지시하고 남매끼리 성관계를 시키며 엄마에게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식을 화상 입게 하는 등의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범행을 지시했다는 무속인 이 씨. 결국 무속인 이 씨와 그의 배우자는 감금, 폭행, 강간, 갈취 등 모든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무속인과 관련된 범죄는 최근 들어 더욱 치밀하고 잔인해져 가고 있는 상황. 그 이유는 뭘까? 예전에는 단순하게 금전적인 것만 갈취를 했거든. 금전적인 갈취가 주 목적이었어요. 너는 정성을 안 들이면 누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술하고 재산적인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지금은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다른 동기를 부여하면서 계속 자기한테 자기의 지배하에 있게 만든다. 무속 범죄에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게 더 용이한 이유는 스스로 무속인을 찾아가는 피해자들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이 심지어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구조인 거잖아요. 도움을 얻으러. 미끼로 작정하고 간 거예요, 이미. 그렇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의 통제나 가스라이팅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안 따르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이미 불운이 닥쳤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 이유를 알아야겠는데 그냥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얘기해주면 그 사람 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을 준비가 되는 거죠. 한 언론사에서 지난 10년간의 무속인 범죄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이 약 9.8%,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10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굿을 했을 경우에 이 굿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위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무죄율이 좀 높았습니다. 무속인 범죄 사건을 기획 취재한 기자는 무속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배경에
피해자들의 특성도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형량이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도 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좀 여겼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공판을 참석을 했을 때 상대 측 변호사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 발로 본인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굿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사기죄가 해당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더라고요. 의존하게 되죠. 모든 걸 맡기게 되는 거죠. 의심하는 건 오히려 내 의심 때문에 문제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가 지워버려요.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자체를 자기가 합리화시켜줘요. 일부러 피해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무속신앙 사기범들이 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만났을 때 매우 위험한 결과로 치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매개로 한 무속의 특성이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인 의심을 쉽게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신의 이름을 빌려 저지르는 무속 범죄를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원래 무당들이 해야 할 무속이라는 개념이 위하고 풀어내는 거예요. 뭔가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요즘의 굿들은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서 굿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정한 바람이 생기면 반드시 그걸 신한테 뭔가를 바쳐야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예전에는 신을 위하는 입장이었다가 지금은 신이 도구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속인을 만날 수 있죠. 신점 볼 수 있죠. 운세 볼 수 있고 사주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무속신앙의 영역이 나에게 저주라는 도구를 매개로 협박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 머리 안에서 알람 사인이 켜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 불확실에 대한 저주에 가장 취약해요.